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지난번에 이어서 1900년 세잔네의 사과 계속하겠습니다. 1900년에 니체가 세상을 떠납니다. 1844년에 태어난 니체는 5살의 나이로 목사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겪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유전성 뇌질환이었는데요. 이렇게 니체는 평생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1889년에 뇌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요. 이후 10년 동안 니체의 정신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맞짱 떴던 니체에게 적당히 대충 산다는 것은 죄악이었고요. 어두움, 한복판을 꿰뚫어 보는 용기는 커다란 미덕이었겠죠. 니체에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초인입니다.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은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들과 그에서 비롯하는 응어리들을 대충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면서 통속적 재미와 감동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살아남기에 급급한 사람들인 반면에 초인은 그 어려움들을 즉시하고 응어리들을 저작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째로 껴안고 가기도 하면서 승화시키는 좀 더 진지한 재미와 감동이라는 감성의 울림에 탓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은 비극을 멜로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니체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면 그대들은 비극을 사랑하는가 또는 애끓는 모든 슬픔을 사랑하는가. 그러나 의심쩍은 것은 그 밑에서 그대들의 암캐가 내다보지는 않을는지. 그대들은 너무나도 잔인한 눈초리를 갖고 있다. 더욱이 고뇌하는 자를 음탕하게 바라본다. 이는 과연 그대들의 음욕이 동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순결하기 어려운 자는 순결을 버려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20세기의 예술에 행사한 니체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니체에게 삶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입니다. 진리는 다름 아닌 영원히 반복되는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이고요. 하지만 저작거리 인간들이 기댈 수 있는 신은 죽었고요. 인간이 의지하던 초월적 근거가 무너지면서 드러난 진리의 무게는 의지할 것 없는 인간들을 속절없이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니체에 따르면 이때가 저작거리에서 예술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진리를 은폐한 가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인즉 이때 가면은 은폐가 아니라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형상화하고 감당하게 만드는 작용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의 응어리를 좀 더 근원적인 긍정적 생명심으로 품고 갈 수 있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술이 종교적 구원이나 정치적 이념에 봉사하는 순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거라는 것이 니체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했던 니체가 바그너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었고요. 니체가 세상을 떠날 무렵인 1899년경 벨기에의 화가 제임스 앙소르가 그린 가면에 둘러싸인 자화상이란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어쩌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니체의 재단화로 적절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앙소르의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예, 앙소르의 그림입니다. 예, 1899년에 그린 그림이죠. 예, 좀, 어, 좀 이상한 그림이죠. 예, 앙소르의 그림입니다. 앞에서 내가 즉시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표현은 내 의도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직시는 고통이나 두려움과 맞짱 뜨는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즉시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즉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세 가지 인간 정신의 변신을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변신이 낙타, 두 번째가 사자, 그리고 세 번째가 놀이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낙타는 회피와 굴종을 말할 거고요. 사자는 즉시의 용기, 그리고 아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기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저작거리의 아이가 아니라 엄청난 용기에서 비롯하는 지혜의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한순간의 방편으로서 회피와 굴종으로 일관된 저작거리의 무기력함에 대해 순결하기 어려운 자는 순결을 버려라를 외치는 니체의 통렬한 사자후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겠지만 1839년에 태어나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세잔느에게서도 그 반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잔느의 내면이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가 억겁, 영혼회귀죠. 억겁을 언급한 것처럼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에게 그런 내면의 차원이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세잔느의 기질은 화를 잘 내는 성급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랜 직이었던 소설가 에밀 졸라와의 불화도 1886년 에밀 졸라가 발표한 소설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세잔느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잔느는 이 이후에 에밀 졸라를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편지도 보내지 않고요. 그래도 세잔느가 마지막 보낸 편지에서 자네가 보내준 작품은 고맙게 잘 받았네. 훌륭한 추억의 증거에 대해 감사하네. 그리고 흘러간 옛 시절을 추억하면서 악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싶네. 라는 이런 문장에는 어떤 담담함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 담담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자신의 소란한 감정들과 치열하게 맞붙어온 삶이 화가로서 세잔느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밀 졸라는 문예사조에서 자연주의를 표방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보수적인 세잔느에 비해 진보적인 에밀 졸라였어요. 어쩌면 세잔느와 에밀 졸라의 결별은 1894년에 시작돼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드레피스 사건에 기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반유대주의의 전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에밀 졸라가 유대인이었던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반면에 카톨릭에 귀의한 세잔느는 반유대주의적 입장이었어요. 사정이 어떻든 저작거리 소란스러운 세상을 거리에 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경향은 두 친구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잔느와 에밀 졸라는 아주 가까운 오랜 직이일 수 있었겠죠. 1898년에 드레피스와 관련해서 신문에 실린 에밀 졸라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담담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이 편지가 실린 신문의 도발적인 표제 제목은 신문사 편집장의 의도였다고 하네요. 이제 세잔느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세잔느가 평생에 걸쳐 그린 고향의 생트 빅투아르산 풍경은 말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세잔느의 심상 풍경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담담하고 고요한 심상 풍경이라고 할까요? 자, 말년 세잔느가 그린 생트 빅투아르산의 풍경입니다. 그렇죠. 내면에 심상같이 느껴집니다. 담담하고 고요하죠. 이렇게 나는 세잔느의 그림에 아주 조금
다가간 걸까요? 예. 예술사조에서 어두운 사회 현실과 어두운 인간의 내면을 마치 병균을 들여다보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엄밀하게 묘사하는 자연주의의 영향력은 사실주의의 극단적인 경우라서 20세기로 들어오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사실주의는 20세기 저작거리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1900년이면 영국에서 노동당이 창당되는 해입니다. 1800년대 중엽의 태동에서 인간의 역사를 유물론에 입각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투쟁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특히 노동의 입장에서 전개된 사회적 사실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20세기 예술의 한 주요한 경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삶의 모순된 현실에 정면으로 맞짱 뜬다는 의미에서 저작거리의 통속적 재미와 감동과는 다른 불편함과 무거움을 주죠. 그래도 확보되는 소통성이 있습니다. 케테 콜비츠나 후베르트 폰 헤어코모의 그림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베르트 폰 헤어코모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입니다. 1902년 네, 그림 1892년입니다. 1892년에 그린 파업 중이라는 헤어코모의 그림입니다. 예, 느낌이 분명하게 오죠. 예. 아, 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그래도 시선을 잡아끄는 사회적 사실주의의 소통성과 관련해서 게테 콜비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이끌린 이유 가운데 동정심은 아주 작은 것일 뿐이며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1892년 독일 작가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이 발표한 희곡 직조공들에서 영감을 받은 파나들로 주목을 받은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작품 세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사회적 사실주의의 계층 문제를 넘어서 범인류적 가치지향의 정신으로서 저작거리의 소란함에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따뜻한 빛을 뿌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케테 콜비츠의 작품도 같이 감상해 볼까요? 예. 예, 이 판화가 오 민중이여 너희 수많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구나라는 직조공들이라는 이 작품을 이 판화 연작 시리즈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작업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1901년 까르마뇰이라는 작품인데요. 까르마뇰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저작거리에서 불려진 노래와 춤을 말합니다. 어떻게 민중의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판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처럼 저작거리의 통속적 재미와 감동, 그리고 그와는 구별되는 좀 더 진지한 재미와 감동이라는 이분법은 20세기 예술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진지한 재미와 감동에 다가가려는 이번 작업의 맥락에서 그중에서도 저작거리의 소통성에 어려움이라는 담장을 넘어 이를테면 넘기기 어려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엿보려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나의 작업이겠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